매일 아침 7시 시립도서관 문을 여는 일부터 저녁 6시 마지막 불을 끄는 일까지 책들 사이에서 보낸 세월이 어느새 그의 인생 전부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정년퇴직과 함께 찾아온 건 여유로운 노후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 있을 거예요? 아내의 차가운 시선. 당신은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가족들 앞에서 당한 모욕. 65의 나이에 갑자기 잊힌 존재가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 그는 과연 이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무력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끝까지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해 계획했던 내용들 잘 마무리하시고 26년도에 힘차게 전진해 보자고요. 또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시간이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윤입니다. 올해 65, 평생을 바친 시립도서관에서 막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8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도서관 문을 여는 일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마지막 불을 끄고 나오는 일까지 책들 사이에서 보낸 세월이 어느새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퇴직식 날 동료들이 준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만 해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제 진짜 제 시간이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 순자와 함께 늘 미뤄뒀던 여행도 가고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을 천천히 읽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도 집에 있을 거예요? 아침 8시 순자가 설거지를 하며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별것 아닌 말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죠. 매일 집에만 있는 남편이 부담스럽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응, 책이나 좀 읽으려고. 그러세요. 짧은 대답 뒤로 이어지는 침묵이 무겁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도서관으로 출근했을 텐데 이제는 갈 곳이 없어졌으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순자가 청소기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방해가 된다는 듯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순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김치찌개 끓일 테니까 드세요. 고마워. 예전에는 혼자 간단히 때우던 점심을 이제는 제 때문에 준비해야 하니 번거로우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자 음식 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평일 오후의 주택가는 한산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아주머니들과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곤 했지만 대화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어디론가 향하는데 저만 목적 없이 걷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 보니 순자는 친구들과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우리 집 영감이 맨날 집에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눈치 보이고 문틈새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자도 저처럼 답답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식사도 조용했습니다. 뉴스 소리만이 정막을 메우고 있었죠. 순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그냥 밥을 씹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경로당 갈까봐. 식사를 마치고 나서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순자의 대답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안도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3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제가 이제는 집에서조차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서글펐어요.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일이 끝나니 저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순자가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오늘 동창회 모임이 있어요. 그래, 재미있게 놀다 와. 혼자 남은 집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적어둔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서 배달 봉사 마이너스 문의해 볼 것. 몇 년 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를 메모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면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첩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은퇴가 정말 끝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어제와는 달리 맑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제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수첩을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독거노인 도서 배달 봉사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순자 앞에서는 차마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거든요. 여보, 오늘도 어디 안 가세요? 아침 8시 순자가 설거지를 하며 던진 말이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벌써 일주일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죠. 응, 잠깐 전화 좀 해볼 일이 있어서. 무슨 전화요? 순자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요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려 드는 것 같았어요. 별거 아니야. 도서관 일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봉사 이야기를 꺼냈다가 또 잔소리를 들을 생각에 말을 돌렸어요. 순자가 찻잔을 툭 하고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퇴직했으면 퇴직한 거답게 사세요. 맨날 옛날 일만 붙들고 있지 말고. 말끝이 날카로웠어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순자가 외출한 뒤에야 겨우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수첩에 적힌 번호를 보며 다이얼을 돌렸어요. 여보세요. 시민봉사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독거노인 도서 배달 봉사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아, 네. 잠시만요. 담당자가 바뀌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혹시 순자가 들어올까봐 현관 쪽을 계속 살폈어요. 네, 봉사 담당 김영미입니다. 도서 배달 봉사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우선 간단한 면담이 있고요. 건강진단서도 필요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가 깜빡하고 두고 간 물건을 가지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황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자가 거실로 들어오며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 그냥 친구하고. 어떤 친구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여자 같던데. 순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봉사 관련해서. 봉사요? 갑자기 왜 봉사를 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답답하면 경로당이나 가세요. 왜 굳이 봉사를 해요? 순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추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래. 도움이요? 당신이 누구 도움 줄 처지예요? 순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줘. 왜요? 사실이잖아요. 퇴직하고 나서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남 도와주겠다고요?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평소에 쌓였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말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 차려달라고 하고 이제는 봉사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부담이야? 부담이죠. 솔직히 말해서 부담이에요.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이요. 38년 동안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었잖아요. 그걸로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하시면 곤란해요. 순자가 화장대에서 가져올 물건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경로당 가서 바둑이나 두시든지 아니면 산책이라도 하세요. 왜 남한테 패 끼치는 일을 하려고 해요? 패를 끼친다는 말에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하려는 일인데 순자는 패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봉사가 패야? 당신 몸도 안 좋으신데 무리하지 마세요. 괜히 나가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져요? 순자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여보, 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순자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당신이 집에 계속 있으면서부터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순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었거든요. 소파에 주저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38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것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창밖을 보니 동네 아주머니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할 일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만 목적 없이 집에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어도 밥을 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순자 말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밥을 해 먹을 이유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순자의 반응이 너무 과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사를 하겠다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마치 제가 뭔가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 순자에게도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번 일이 단순한 부부 갈등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순자가 돌아왔을 때도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서도 뉴스 소리만이 정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아침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고 순자는 또 제가 집에 있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전부일까요? 뭔가 더 큰 이유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의 태도 변화가 너무 급작스러웠거든요. 불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과연 어떤 하루가 될까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딸 민정이가 가족 모임을 제안했어요. 사위 준호와 12살 손녀 지우까지 함께 오겠다고 했죠. 오늘은 좀 조용히 하세요. 순자가 거실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봉사건으로 다툰 뒤부터 대화가 거의 없었는데 가족들 앞에서만큼은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알았어.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네 가족 앞에서도 순자가 저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됐거든요. 오후 2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뛰어들어와 제 품에 안겼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시름이 잊혔습니다.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키가 또 자랐어.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정이와 준호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준호야.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민정아.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무언가 불만이 있어 보였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우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준호가 회사 근황을 전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는데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냥 집에서 책 읽고 그래. 그래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때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괜찮기는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이상한 생각만 하고 계시는데. 이상한 생각이요? 민정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봉사를 하겠다나요? 독거노인한테 책 갖다 주는 봉사 말이에요. 순자의 목소리에 조롱하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 같은데요, 어머니. 준호가 말했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민정이와 준호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그만해. 제가 조용히 말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기는요.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어머니, 아버님께서 봉사를 하시겠다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민정이가 중재하려 했지만 순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민정아, 너는 몰라. 하루 종일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래도가 아니야. 밥도 제때 안 차려 드시고 빨래도 널어만 두면 안 걷어오시고. 순자가 그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말이죠. 설거지 한 번 하는 것도 성하고 청소기 밀라고 하면 허리 아프다고 하시고. 지우가 불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어른들의 싸움을 보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순자는 계속했어요. 그런 분이 남 도와주겠다니까 우습지 않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을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셨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셨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빈둥거리기만 하시고. 준호가 민정이의 손을 잡으며 눈짓을 보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성실했다고 소문났는데 집에서는 정반대예요. 진짜 실망스러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 순자야. 하지만 순자는 오히려 더 격해졌어요. 그만하라고요?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나 알아요? 38년 직장 다닌 게 그렇게 자랑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순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지우야, 넌 몰라. 어른 일이야.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민정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도 아빠 편이니? 편이 아니라 너무 심하세요. 심하긴 뭐가 심해요. 이런 말 안 하면 언제 정신 차려요? 순자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까지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요. 인정해요. 쓸모없다는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아빠, 잠시만요. 민정이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한동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가 순자를 타이르는 목소리, 준호가 중재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어요. 38년 동안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민정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우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아빠, 어머니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괜찮아, 민정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지우의 울먹이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이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가족들이 떠난 뒤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 순자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오늘 좀 화가 나서 그랬어.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말에 불과했어요. 앞으로는 가족들 앞에서 그러지 마. 알았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반성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쓸모없는 사람일까요? 3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때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65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민정이와 지우는 어떻게 될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맺혀서였어요. 이렇게 외롭고 서글픈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족 모임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저 사이의 냉기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지냈는데 순자가 갑자기 여행 계획을 꺼냈습니다. 동창들이랑 부산 온천에 가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기였어요. 언제 가는데? 내일 떠나서 일주일 있다 와요. 그래. 더 이상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의견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냉장고에 반찬 좀 해놨으니까 데워 드시고. 순자가 설거지를 하며 계속 말했어요. 빨래는 세탁기 돌리면 되고 청소도 간단하게만 하시면 돼요. 마치 제가 집안일을 전혀 못하는 사람처럼 일일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정말 할 수 있어요? 혼자서? 순자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어요. 제가 혼자 일주일을 제대로 지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해봐야지. 그래요. 못하시면 민정이한테 전화하시고. 순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무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튿날 아침 순자는 큰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 당신도 탈 없이 잘 지내시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잔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들이 밀려왔어요. 점심을 혼자 먹으니 쓸쓸했습니다. 반찬도 제대로 데우지 못해서 찬밥에 김치만 올려 먹었어요. 순자가 해준 밥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녁 때는 더 심했어요. TV를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결국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셋째 날 우연히 서랍을 정리하다가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순자가 써온 것이었어요. 무심결에 펼쳐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생활비가 제 퇴직금과 연금보다 훨씬 많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순자의 용돈, 화장품비, 친구들과의 모임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맞나? 다시 한번 계산해 봤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 수입으로는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순자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됐지? 통장 내역을 살펴보니 큰 돈이 빠진 날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들이 순자가 친구들과 여행 간 시기와 일치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동안 순자가 제 돈으로 친구들과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원룸 전세 보증금을 계산해 봤습니다. 요즘 시세로는 최소 5천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혼자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막막했어요. 나이도 많고 수입도 한정되어 있고 혼자 살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순자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 온천 정말 좋네요. 친구들이랑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찍은 셀카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제가 혼자 집에서 찬밥을 먹고 있는 동안 순자는 제 돈으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럴 수가.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돈을 순자가 함부로 쓰고 있었다니요.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가족 모임에서 당한 모욕, 매일 듣는 잔소리, 그리고 이제는 돈까지 마음대로 쓰는 순자의 모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컵이 떨어져 깨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5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은 없었어요.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돈도 마음대로 쓰이고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이 멈추자 다른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결심이었어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일어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꺼냈어요. 제가 가진 돈과 매달 들어오는 연금, 그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를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원룸은 어렵더라도 고시원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보증금도 적게 들고 생활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할 수 있어.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돌아오기 전에 알아볼 것들을 메모해뒀어요. 밤이 깊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불안함과는 달랐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있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제 인생을 다시 찾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거울 속 제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포기했던 사람의 눈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순자가 돌아오면 진지하게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야겠어요. 혼자의 밤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진짜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순자가 부산에서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뒤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섰어요. 목적지는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하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38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말이에요. 문득 순자와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28배 도서관 사서와 25의 초등학교 교사. 서로에게 반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민정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도 스쳤어요. 순자가 아이를 품에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 제가 밤새 기저귀를 갈아주던 일들. 그때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었는데요.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이라는 간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습니다. 이혼 상담이시죠? 김민수 변호사님이 상담해 드릴 거예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김도윤입니다. 악수를 나누고 앉았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조금씩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퇴직 후 달라진 아내의 태도, 가족 앞에서 당한 모욕, 그리고 재정 관리 문제까지. 김 변호사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판단하지 않고 그저 경청하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재산 분할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이 부인 명의라고 하셨는데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라면 공동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반으로 나누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집을 팔아서 나눠야 하죠. 계산해 보니 집값의 절반 정도면 작은 원룸 하나는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연금과 함께라면 혼자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양육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위자료 문제가 남습니다. 위자료요? 부인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선생님도 모욕을 당하신 부분을 주장하실 수 있고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머릿속에 엉켰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시간을 좀 더 두고 생각해 보세요. 이혼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니까요.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왔을 때 마음이 묘했어요. 무겁기도 하고 가벼워지기도 하고 적어도 막막하기만 했던 앞날에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 풍경이 평상시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순자가 보낸 사진을 다시 봤어요. 온천에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제가 없어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정이가 결혼할 때였습니다. 순자가 울먹이며 말했던 것이 기억났어요. 이제 우리 둘만 남겠네. 그때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순자도 저도 더 이상 이 결혼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어요. 순자가 돌아오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자고. 서로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슬픈 일인데 왜 마음이 후련한 걸까요? 아마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언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일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순자의 빈자리를 봤을 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요함이 앞으로의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하루만 더 지나면 순자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시작될 거예요. 순자와의 이혼이 성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순자도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거든요. 사실 나도 힘들었어요. 마지막 대화에서 순자가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서로를 괴롭히며 사는 것보다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어요. 재산 분할도 예상보다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집은 순자가 가져가고 저는 적금과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전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 집은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제게는 온전한 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텅 빈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냉장고도 없고 밥솥도 없고 심지어 이불도 없어서 바닥에서 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65평생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었거든요. 둘째 날부터 본격적으로 살림을 차렸어요. 중고가전 매장에서 작은 냉장고와 세탁기를 샀습니다. 밥솥도 사고 간단한 식탁과 의자도 장만했어요. 첫 요리는 라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물 조절을 잘못해서 국물이 너무 짰어요. 두 번째는 반대로 너무 싱거웠습니다. 아직 멀었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재미있었거든요. 실패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 요령이 생겼습니다. 계란 후라이도 태우지 않고 만들 수 있게 됐고 김치찌개도 그럴듯하게 끓일 수 있었어요. 세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색깔 구분도 못해서 흰 셔츠가 분홍색으로 물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생활비 계산이 나왔어요. 연금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아껴 쓰더라도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해볼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65의 나이에 일자리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집 근처 편의점에 문의했습니다. 사장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나이가 좀 많으시긴 한데 성실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해보시고 결정할게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근무였어요. 정말 오랜만에 맡은 일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선이 긴장됐어요. 요즘 계산기는 도서관에서 쓰던 것과 많이 달랐거든요. 어서 오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이 맥주 한 캔을 들고 왔어요. 2,000원입니다. 카드로 할게요. 카드 결제는 사장님이 미리 알려준 대로 했는데 다행히 잘 됐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사장님이 정식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했어요. 정말 성실하게 하시네요. 손님들도 친절하다고 좋아하시고 감사합니다. 2달째 접어들면서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사가는 회사원, 퇴근길에 맥주를 사는 아저씨, 학교 끝나고 과자를 사러 오는 학생들. 아저씨, 오늘도 수고하세요. 젊은 회사원이 인사하며 나갔어요. 존댓말로 대해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얼마예요? 초등학생이 과자를 들고 물었습니다. 1,500원이야. 용돈으로 충분하니?
네. 아이의 밝은 대답에 절로 웃음이 났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혼자 사시는 것 같았는데 매일 작은 반찬들을 사가시더라고요. 혼자 살기 쉽지 않죠? 그러게요. 하지만 할만해요. 저도 혼자 산지 10년 됐는데 처음에는 힘들다가도 나중에는 편해져요. 할머니의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길이 즐거웠어요. 오늘 하루 어떤 손님들을 만났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원룸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해 먹었어요. 김치찌개에 계란 하나 풀어 넣은 것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TV를 보다가 민정이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금세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딸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때문일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순자와 살던 집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사흘 후 편의점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일했던 후배 영수가 들어온 거예요. 선배님, 여기서 뭐 하세요? 깜짝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아르바이트요? 왜요? 영수의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니 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났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했거든. 그렇군요. 멋있으세요. 영수가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65의 늦은 나이지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의점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매일 똑같은 일과에서 벗어나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동네 기타 학원 앞을 지나게 됐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기타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타라. 젊었을 때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였어요. 하지만 생활에 쫓겨 꿈만 꾸고 있었죠.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 강사가 밝게 인사했어요.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나이가 많아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오세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당장 등록하고 기타도 하나 샀습니다. 첫 수업날 손가락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젊은 수강생들은 금세 코드를 익히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처음에는 모두 어려워해요. 이지연 강사님이 옆에 앉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을 연주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함께 수업을 듣는 대학생 수민이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기타 학원에서 만난 김철수 씨는 저보다 2살 위였습니다. 은퇴한 중학교 교사로 비슷한 처지라 금세 친해졌어요. 도윤 씨, SNS도 시작해보세요. 철수 씨가 제안했습니다. SNS요? 그게 뭔가요? 인터넷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해요.
철수 씨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기타 연주하는 영상을 올리고 사람들과 댓글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올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철수 씨가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첫 게시물은 제가 기타를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올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더라고요. 할아버지 멋있어요. 늦은 나이에도 도전하시는 모습이 감동이에요. 댓글들을 읽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응원해주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한 달쯤 지나자 팔로워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제 일상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정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 인스타그램 하신다면서요? 너 어떻게 알았니? 지우가 찾아냈어요. 할아버지가 기타 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요. 손녀 지우가 제 계정을 찾아낸 모양이었어요. 아빠 정말 멋있어요. 이런 줄 몰랐어요. 민정이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팔로우했어요. 지우가 전화를 받더니 신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진 줄 몰랐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했더니 다들 부러워해요. 손녀가 자랑스러워하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지우와 연락이 훨씬 자주 됐어요. 제가 올린 게시물마다 댓글을 달아주고 학교 이야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기타와 SNS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은 붓글씨였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예반에 등록하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초보자이시죠? 50대 중반의 박미경 선생님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첫 수업에서 붓을 잡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었어요. 손목이 금세 아파왔습니다. 하지만 먹물이 한지 위에 스며드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마음도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윤 씨, 글씨체가 단정하네요. 박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서예반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부도 있고 은퇴하신 분도 있고 대학생도 있었어요. 특히 이영숙 씨와 친해졌습니다. 60세로 남편을 여인 지 3년 된 분이었어요. 혼자 사니까 외로워서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저도 그래요. 요즘 매일이 새로워요. 영숙 씨와는 서예 수업이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좋은 친구가 됐어요. 어느 날 기타반 친구들과 서예반 친구들을 소개해 줬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금세 어울렸습니다. 도윤 씨가 중심이 되어서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철수 씨가 제안했어요. 모임이요? 네, 취미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말이에요. 그렇게 새싹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소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기타, 서예뿐만 아니라 등산,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기로 했어요. 첫 모임 날 동네 커피숍에 모였습니다. 모두 7명이었어요. 처음 보는 분들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영숙 씨가 말씀하시니 부끄러웠어요. 저야말로 여러분 덕분이죠. 그날 첫 활동으로 근처 산에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모두들 운동화를 신고 준비를 마쳤어요. 산행 중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각자의 인생사도 들을 수 있었고 요즘 관심사도 공유했어요. 도윤 씨, 정말 달라지셨어요.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자신감도 생기시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혼자 살기 시작한 뒤로
매일이 새로웠거든요. 하산 후에 다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이야기하며 먹는 밥이 맛있었어요. 다음에는 뭘 할까요? 서예 작품 전시회는 어때요? 기타 연주회도 좋겠네요. 모두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놨어요. 이런 활기찬 모임이 제 인생에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날 찍은 사진들을 SNS에 올렸어요. 등산하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댓글이 금세 달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도 이런 모임 찾고 있었는데 부러워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멋있어요. 지우도 댓글을 달아줬어요. 할아버지 최고. 친구들이 할아버지 진짜 멋있다고 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살고 있다니 신기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주름은 그대로지만 눈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웃는 일이 많아져서 그런지 표정도 밝아 보였어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기술들이 제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65의 나이에도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하루가 될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67이 된 제가 이른 아침 편의점 문을 열고 있어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제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터가 됐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출근길 단골 대학생이 밝게 인사합니다.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가는 수민이에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아저씨도요. 이런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고 있거든요. 오후 2시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점심을 간단히 해 먹어요. 이제는 볶음밥도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된장찌개도 끓일 줄 압니다. 혼자 만든 음식이지만 맛있어요. 식사 후에는 기타를 연습합니다. 요즘은 아리랑을 완주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어요. SNS에 연주 영상을 올리면 팔로워들이 응원 댓글을 달아줍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멋진 취미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었어요. 전국의 중장년분들이 제 일상을 보며 용기를 얻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는 서예 연습을 합니다. 오늘은 마음이라는 글자를 써봤어요. 붓끝에서 느껴지는 묵직함이 좋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기분이에요. 주말이면 새싹 모임 친구들과 만납니다. 이제 15명으로 늘어난 우리 모임은 동네에서 소문날 정도로 활발해졌어요. 도윤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영숙 씨가 말씀하실 때마다 뿌듯합니다. 저도 친구들 덕분에 이렇게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됐거든요. 어제는 민정이네 가족이 제 원룸에 놀러 왔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을 받은 가족들이 감탄했습니다. 아빠, 요리 솜씨가 늘었네요. 할아버지 집이 정말 아늑해요. 지우가 제 기타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할아버지, 저한테도 기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우리 지우도 배울까? 손녀와 함께 기타를 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준호도 진심 어린 말을 해줬어요. 아버님,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가족들이 돌아간 뒤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이혼을 결심했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일상이 되었다니 신기했습니다. 이제 순자 생각도 별로 나지 않아요. 가끔 소식을 들으면 그녀도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에게 맞지 않았던 걸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간 것이
오히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외롭게 느껴졌던 야경이 이제는 따뜻해 보여요. 문득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무료하게 보냈던 날들, 순자와의 갈등, 가족 앞에서 당했던 모욕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오늘의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어요. 67세의 밤입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아요. 내일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늦어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댓글들이 달렸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용기 얻어서 새 출발 준비 중이에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요.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께도 보여드릴게요. 댓글을 읽으며 미소가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만난 사람들, 기타 연습하며 느꼈던 성취감, 서예 시간의 고요함, 가족들과 나눈 따뜻한 시간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누군가 정해놓은 틀이 아니라 제가 선택한 하루하루였거든요. 67세의 인생, 지금이 가장 자유롭고 풍요롭다. 이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삶이지만 후회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편의점 문을 열 것이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눌 것이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은 기쁨들을 발견해 나갈 거예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67세의 김도윤에게는 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입니다. 눈을 감으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아름다운 하루가 될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용기만 있다면 말이죠.